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5번 문제, 25의 기출문제, 실무수행 5번은 퇴직금 문제가 나왔네요. 퇴직금 지급을 합니다. 여러분, 퇴직금 받아보셨나요? 퇴직금을 지급하면은요, 이와 같이 퇴직금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와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 회사에서 퇴직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 또 입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회사 입사하면은 그 입사할 때 그 회사에서 또 연말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정산을 할 때 전 근무지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에 대한 정산을 했는지 이 퇴직금 원천징수한 세금 낸 거 이거를 현 근무지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퇴사할 때 이걸 안 받아왔으면 나중에 이제 그 퇴직금 담당자 그 급여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를 뭐 카톡으로 보내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이 김애주라는 직원이 퇴사를 했고요. 보니까 퇴직급여 450만 원 받아왔습니다. 근데 뭐 원천징수 내역이라는데 세금 내역은 왜 안 보일까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퇴직금 450만 원 찾으신 금액. 회사가 김혜주한테 계좌이체를 해줬군요. 관리부 김혜주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생략하고 원천징수 생략해라.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낸 거예요. 원천징수 생략해라.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조회해서 처리해라. 여러분, 퇴직자가 발생하면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되죠. 퇴직금 지급할 때 차변의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를 감소시켜요. 왜냐? 전기에 결산할 때 전기까지 퇴직금을 미리 다 계산해가지고 부채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 김혜주 씨가 퇴직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채에서 상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없어도 당연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조회해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자, 450만 원이 있는가? 그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시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합니다. 12월이 아니지. 이 사람이 퇴직 날짜가 언제입니까? 8월 31일. 8월 31일로 조회를 해서 비유동 부채로 가면은 비유동 부채에 요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니까 대변의 잔액이 있죠. 이렇게 적죠. 전기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너무 적게 설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단기에 퇴직자가 너무 많았거나 아무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적을 리는 없어요, 실무에서. 퇴직자 전부 퇴직할 거를 가정해가지고 전기 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했는데 직원 한 명 퇴사했다고 해서 이렇게 부족할 리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어렵게 낸 거 이건 이제 25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게 얼마예요? 200만 원 부족하죠? 그 200만 원은 비용 처리하면 돼요. 비용 처리. 그 비용이 뭐냐? 그게 퇴직급여. 모자라는 200은 퇴직급여, 잔액 250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상계 처리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표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퇴직한 날짜가 8월 31일. 차변부터 해볼까요? 차변부터 해볼까요? 3번 차변에 퇴직급여, 퇴직급여 500번대 아닙니다. 800번대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세요. 코드 고르는 거. 805번이죠? 806번? 아까 250만 원 있었으니까 200만 원. 나머지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검색합니다.
퇴직급여 295. 295로 해야 됩니다. 250만 원. 그리고 이제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450만 원 감소.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차변에 온다는 것.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조회해서 해야 된다는 것. 8월 30일 날 퇴직할 시점에 우리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지금 이 지급할 만큼 있느냐 봐야 돼요. 그래서 있으면 그만큼 450만 원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상계해버리면 되는데 지금과 같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러면 있는 것만 상계하고 모자라는 것은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그게 바로 퇴직급여. 800번대 퇴직급여로 처리한다. 지금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전부 퇴직급여를 800번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TAT 2급 수준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수준을 높여서 공부하죠. 그때는 이제 제조업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퇴직금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관리부 김혜주가 퇴사했다. 근데 이제 만약에 TAT 2급이다 그러면 관리부 김혜주와 생산부 홍길동이 퇴직을 했다. 그래서 김혜주 거는 얼마, 그 다음에 생산부의 홍길동 거는 얼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생산부 직원은 500번대 코드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퇴직급여가 발생하면은 모든 비용이 생산부는 500번대, 생산부를 제외한 스태프서들, 영업부를 포함한 스태프서들은 전부 800번대. 그렇게 구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TAT 2급에 가면 제조업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지금은 전부 800번대로 우리가 하지만 그때는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생산부 쪽의 비용인가? 생산부 아닌 비생산 쪽의 비용인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이 이번 주 시험에서는 전부 800원대로 하면 돼요. 자, 이제 6번째 문제, 대손해 발생과 설정 3점 이랬습니다. 9월 30일로 문제가 나왔는데요. 수현 어페럴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80만 원이 회수 불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습니다. 네. 외상 매출금 80만 원 대손 처리. 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을 조회할 것. 이것도 이 80만 원이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네.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손 충당금이 가령 모자란다. 그러면 있는 것만 차변에 대손 충당금, 모자라는 것은 비용 처리합니다. 그 비용은 대손 상각비. 예.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를 9월 30일자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에 가가지고 9월 30일로 이렇게 조회를 해서 외상 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봐야 돼. 다른 대손 충당금을 보면 안 돼요. 이 건이 지금 외상 매출금이 대손이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 50만 원.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50만 원만 차변에 오고 부족한 30만 원은 대손 상각비가 된다. 이해가셨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일반전표에 와서 날짜는 9월 달이 됐습니다. 9월 30일 차변에 109번 대손 충당금. 왜 109번을 쓰느냐? 자, 먼저 외상 매출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니까. 자, 대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수현 어페럴. 금액은 8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이제 아까 대손 충당금이 108번 다음 번호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109번. 네. 아시겠죠? 109번으로. 그래서 50만 원 아까 확인하셨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대손삼각비. 예. 대손삼각비는 835번이죠. 예, 835번으로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손충당금 잔액 조회해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25회의 일반전표 문제를 보니까 방금 5번과 6번이 이 앞에 24회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문제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을 조회해가지고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점과 그 다음에 그 앞에 문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조회해가지고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네. 새로운 형태의 문제 2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표 문제에서 5번과 6번이 이게 공부를 조금 덜한 사람에게는 여기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유, 문제가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왜 나왔지? 평소에 많이 안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경험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보겠습니다. 패션나라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과세 매출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항상 1번이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과세 매출로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다 이거. 자,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상품 매출 대금 중 72만 원은 10월 5일 계약금으로 받았으며 잔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했다. 혼합거래에서 요거 선수금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복수거래하고 발행하고. 네. 뭐 이거 벌써 눈에 다 들어오죠? 여러 번 풀어봐가지고. 네. 아마 이게 너무 많이 풀면 지겨울 거예요, 이제.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10월 10일 날 이 문제는 11번 과세 매출 문제라는 거죠. 자, 복수거래 단추 눌러가지고 여기서 자켓 이렇게 엔터 치고 바지 엔터 치고 확인 누르고 거래처 신라 전자입력란은 비워야 돼요. 0번. 네, 세금계산서 여기서 발행해야 되니까. 혼합 분계해야 되죠. 3번. 자, 상품 매출 그대로 맞고요. 대변이 아까 선수금 해결해야죠. 차변에. 차변에 선수금 해결해야죠. 선수금. 금액을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며칠 날 거래를 참고해라. 그러면 그 전표를 조회해야 되는데, 일반 전표에 가서 조회해야 되는데, 그 수고를 덜었습니다. 72만 원. 신라 패션. 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았죠? 103번. 720 빨간 글씨에 있는 거 그거 다 쓰면 되겠고요.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고쳐야 됩니다. 신한은행. 이렇게 하면 이제 분계는 완벽하게 됐어요.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고 보통예금도 거래처를 은행으로 잘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메뉴에 가서 부가가치세 2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간다. 거기 가가지고 요 날짜를 조회합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0일로 엔터 나오면 체크 박스 체크. 그리고 위에 전자발행 확인. 그림 나오면 밑에서 발행 확인.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이렇게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하면 미전송 된 것만 나와요. 발행 확인 없어지면 전송된 거예요. 한 번 닫고 또 한 번 닫아주고. 자, 오히려 부가가치세 문제 1번 문제는 아주 여러분 많이 숙달이 됐을 거예요. 이제 항상 그 스타일로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나왔나요? 매입거래 3점. 네. 엘리베이터 설치? 예. 자, 창고 건물에 운반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당좌 수표 문제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타인이 발행한 걸 받으면 차변의 현금이지만 우리가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에 뭐예요? 당좌예금이다 이거예요. 당좌예금 계정 과목이. 예.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본적 지출. 네. 엘리베이터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러면 건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건물. 계정 과목이 건물이다 이거예요. 네? 요 700만 원의 계정 과목이 건물이에요.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매입이죠.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날짜가 14일입니다. 14일 엘리베이터 설치는 매입입니다. 세금 있죠? 51번 과세 매입 세금 기단서니까 엘리베이터 700만 원. 거래처는 현우. 전자 1번. 분계는 혼합. 자, 이게 상품이냐 이겁니다. 엘리베이터. 상품은 아니죠. 예, 건물. 자본적 지출, 건물. 내려와서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요. 대변에 102번 당좌 예금 770만 원이죠. 탭키 당좌 예금도 현우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국민은행 당좌 수표니까 국민은행으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줘요. 자, 이 문제에서는 말이죠. 이 건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상품을 건물로 바꾸는 문제. 네. 그 다음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는데 이걸 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당좌 수표를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에요.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급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건 대변의 당좌 예금. 그리고 거래처 바꾸는 거. 요거 잊지 말아야죠. 원장님. 네. 그 예전에 문제 중에 에어컨 있잖아요. 네. 에어컨은 비품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거는 왜 건물로 나와요? 아, 이거는 건물의 부속 엘리베이터가 이제 그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적인 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기로 됩니다. 비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만 떼서 판매를 아니죠. 그것만 그 에어컨만 이게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건물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작업이잖아요. 예. 건물에. 그러니까 건물의 부속으로 보는 거예요. 예. 무슨 냉온풍 시스템을 설치했다든가 이런 것처럼 냉난방 시스템 이런 것도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그러면 건물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엘리베이터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으로 한 자본적 지출한다 그러면 비품으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에어컨을 뭘 수리를 했는데 에어컨을 샀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묻지도 따지도 거 없이 무조건 비품이고 에어컨 수리를 했는데 자본적 지출이다 그러면 그 수리비 10만 원이 나갔다는 것을 비품으로 해야죠. 자본적 지출이다 그러면 네 아시겠죠? 네. 자, 엘리베이터 창고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 계정으로 해라. 네, 그 다음에는 3번 문제는 뭐냐? 3번 문제는 매출거래 3점짜리입니다. 특허권을 매출했네요. 아, 이것도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네, 특허권. 네. 그러면 이제 무형자산을 매출한 거죠. 네. 특허권을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다. 매각거래 직전 특허권의 장부금액은 550이다. 예. 장부금액 550 대변에 적으면 되겠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를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며칠이냐? 21일입니다. 네. 매출이죠. 그런데 세금이 있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있죠. 11번 과세 매출 특허권 금액은 600만 원 되겠고요. 거래처명은
청도에다가 매출했습니다. 전자세금은 1번. 전자세금으로 하시고 대금 관계는 세금 계산서 밑을 보니까 외상으로 했네요. 근데 이 특허권은 외상 분계하면 안 돼요. 이게 상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혼합 분계로 들어갑니다. 자, 상품 매출이냐? 아니다. 이게 뭐냐면 특허권이에요. 특허 하고 엔터 치면 특허권. 특허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돈을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있어봐라. 근데 요 장부 금액으로 이걸 고쳐야 되죠? 600이 아니라 550이다 이거예요. 550. 고쳐야 돼요. 특허권 550.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돈을 얼마 받았느냐 이겁니다. 660만 원 미수했죠? 그러면 미수금이죠? 미수금. 차변의 미수금이 120번 660만 원 받아야 돼요. 청도에서. 그러면 지금 차익이 50만 원 발생하죠? 지금 대변이 부족합니다. 이게 바로 무형자산 처분이익이에요. 자, 대변에 무형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무형자산 처분이익. 자, 우리가 자동차를 처분한다든가 비품을 처분한다든가 건물을 처분할 때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게 발생하죠. 특허권은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처분이익이나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건 무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5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왜 이건 건물이나 차량 운반물처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원래 없어요.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하지 않고 직접 그 특허권 여기에서 직접 빼버려요. 결산할 때.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분계는 처분할 때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권의 요 장부 금액을 대변으로 고쳐야 되고요. 차변에 미수금 넣어주면 50만 원 차이가 무형자산을 처분해서 얻은 이익이다. 무형자산 처분이익. 550만 원 장부 금액인 특허권을 600에 처분했기 때문에 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이 문제 아주 좋았어요. 지금까지 풀어본 것 중에서 무형자산 처분하는 거 여러분하고 지금 처음 풀어봅니다. 앞에서 유형상사 때도 안 나왔고 3.1 패션 때도 안 나왔고 용산전자에서도 안 나왔어요. 이게. 자, 그래서 요 25회가 아주 귀한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새로 나온 거니까요. 여러분 강조해서 이게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또는 뭐 개발비라든가 뭐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분하면 이런 무형자산 처분이익이구나.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손실이면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과세 매출. 근데 특허권 매출 아주 특이한 문제가 나왔어요. 새로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로 가봅니다. 매입거래 신용카드. 여러분 신용카드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 아주 습관적으로 여기 합계 금액을 이렇게 쫙 표시해 놓고 문제를 풀자. 자, 밑에 직원 휴게실에 사용할 홈시어터를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산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산 취득 내역에 고정자산 등록도 하라고 그랬네요. 그런데 3점밖에 안 줘요. 좋습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홈시어터 매입이죠? 월이 바뀌었군요. 그러면 위에 날짜를 11월로 꼭 고치고 가야 됩니다. 11월 8일
카드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57. 그리고 카드사는 이 물음표 눌러서 삼성카드로 선택을 하고 확인. 그리고 여기는 홈 시어터. 금액은 아까 표시했던 합계 2750 플러스. 거래처는 전자, 왕국. 카드니까 이걸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야 돼요. 비워놓고. 예. 분계는 카드 분계. 4번. 자, 미지급금 아직 삼성카드에 이거 안 줬는 거죠. 네, 매입세액이니까 부가세 대급금 맞고요. 홈시어터가 상품이냐 이겁니다. 상품 아니죠? 예, 뭘로 해야 돼요? 비품으로 해야죠. 아니 자산 등록하라고 밑에 돼 있잖아요. 자산 등록. 예?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것 같으면 자산 등록을 할 필요가 없죠. 네, 홈시어터. 예, 이거 비싼 거잖아요. 네, 200만 원짜리. 요거 비품 처리해야 됩니다. 복리후생비 하면 안 됩니다. 왜 복리후생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냐면은 일단 밑에 자산 등록을 하라고 그랬는데 고정자산.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유형자산 아니면 무형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홈시어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비품이라고 해야지. 네, 자 비품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계 끝났네요. 네, 자 분계는 끝났고 이제 거기 이 고정자산 등록 매입 매출 자료를 넣은 다음에 여기 평가 자료가 이렇게 1번과 2번이 있으면은요, 꼭 내가 1번 했구나, 2번 했구나 이런 거를 체크해 가면서 빠짐없이 하셔야 돼요. 자, 고정자산 등록은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 맨 상단에 있죠.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비품 212번 선택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코드 1001번 자산은 홈시어터, 취득일은 2018-1108. 자, 2018년도에 취득했으니까 기초가액에다 넣으면 안 되죠. 내려와서 4번에다 넣어라 이겁니다. 4번에다 넣는데, 자, 부가세를 뺀 걸 넣어야죠. 예, 250만 원을 넣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공제 받을 수 없는 승용차 같은 거라면은 부가세 포함한 걸 넣어야 돼요. 승용차 같은 거면. 근데 이거는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 공제 따로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250 공급가액. 그러니까 여기에 공급가액만 넣는 것이 있고 합계를 넣는 것이 있는데 합계 넣는 게 바로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그 다음에 5년 여기 정률법으로 이거 되어 있네요. 여기 5년. 그 다음에 800번대니까 밑에 800번대 확인됐죠? 원래 기본이 800번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 그러니까 5 입력하고서 엔터 꼭 쳐야 됩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요, 그 셀에 어떤 값을 넣었으면 엔터 쳐야 그게 다음 셀로 이동되면서 그게 저장이 돼요. 엔터 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닫아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까지 하는데 배점은 좀 작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네네. 그 금액 신규 취득 및 증가 이거 등록할 때 네네. 공급가액 넣었잖아요. 네, 공급가액 넣었죠. 합의금액 넣는 게 네. 차량 말고 또 있어요?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고정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승용차 말고는 별로 없죠. 예. 그러니까 뭐 면세 사업에 겸용 사업자인데 면세 사업에 사용할 에어컨을 샀다. 그거는 공제 못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공사유가 있는 것들, 불공사유가 되는 것들은 합계를 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 계정이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있는 것은 무조건 공급가액만 넣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합계를 넣는 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승용차예요. 승용차는 무조건 공제가 안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면세 사업용으로 뭘 샀다.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뭔가를 샀다.
그것이 고정자산이다. 그러면 그것도 포함해서 넣어야 되겠죠. 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문제 5번은 전자계산서 문제네요. 그러면 빨강색이니까 13번이구나. 네. 이건 뭐 13번이에요. 볼 것도 없이. 계산서는 면세니까. 빨강색은 13번, 파란색 계산서는 53번.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면세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본 거래에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하고요. 메인 매출 점표를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 네, 뭔 말인지 아셨죠? 날짜가 17일, 11월 17일, 13번 면세, 월드 패션 잡지. 자, 수량 단가 있는 건 넣어야 됩니다. 50개에 만원. 거래처는 황태. 전자계산서니까 1번. 자, 대금은 어떻게 했나? 외상으로 판매했다. 이거 상품이라고 그랬죠? 상품이니까 외상분계하면 돼요. 2번 외상. 자, 외상 매출금 50만원, 상품 매출 50만원. 오케이. 네, 다음은 어떤 문제입니까? 6번.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7번까지 있는데 거의 끝나가네요. 4점짜리 문제 나왔네요. 예. 자, 3D 컬러 프린터가 나왔네요. 예.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면세 사업에 쓴다. 54번 불공. 예. 세금 계산서가 있고 면세 사업에 쓴다. 54번 불공. 3D 컬러 입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본 거래에 하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하라. 메인 매출 점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은 전자입력으로 입력. 자, 세금 계산서가 있고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 거다. 그러면 54번 불공이다. 예. 유형 선택이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1월 23일. 54번 불공으로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불공제 사유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4번. 품명은 3D 컬러 입체 프린터 이렇게 정확히 잘 입력해 주시고요.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액이 180만. 그리고 거래처는 공급자가 포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이게 지금 영수 합계 뭘로 지급했나요? 보통예금. 예, 혼합 분계. 예. 자, 상품이 아니라 프린터니까 비품으로 해야 되죠. 예, 25회 비품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예, 예, 조금 전에 비품 하나 있었죠. 예, 또 이것도 비품입니다. 차변의 비품. 자, 대변은 뭐냐 이겁니다. 네, 대변은 보통예금입니다. 103번 보통예금 198만 원. 그래서 이 불공이기 때문에 거래처는 신한은행까지 정확히 고쳐주시고, 불공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라서 여기 세금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분계가 안 일어나 있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어디로 가버렸느냐? 네, 비품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비품 안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밑에 또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면 아까 질문에 딱 맞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금액으로 취득금액 4번을 증가분에다가 이 금액을 넣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에 부가세가 있어요. 공급가액이 있지만 이거 넣으면 틀려요. 고정자산 등록할 때 이거는 부가세 포함한 합계를 넣어야 되는 경우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기계 장치는 아니에요? 기계 장치도 공제 못 받는 경우 비품이라고 안 쓰고 기계 장치라고 써도 돼요? 이거를 네. 비품이라고 해야 됩니다. 면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 장치예요?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이 회사가 우리 그 주식회사 패션나라는 앞에서 무슨 회사였냐면요. 뭐 기계 무슨 회사였냐면 그 저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단 말이죠. 글쎄요, 이거를 어디에 기계라는 표현이 있었죠? 3D 컬러 입체 프린터다. 우리가 프린터 기계장치? 네. 글쎄요, 기계장치로 해도 맞았다고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도 약간 있긴 있어요. 네. 그러나 저 같으면 비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걸 우기면 지금 얘기한 대로 거기에다가 아니 이거 3D 프린터는 뭔 제조하는 거거든요, 사실. 종이에 찍어내는 프린터가 아니라 3D 프린터로 말이죠. 무슨 기계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기계다. 비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게 받아들일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프린터라면은 무조건 비품입니다. 네. 이게 특별히 이제 입체 이게 그 프린터가 아니네. 3D 컬러 프린터. 컬러가 많이 들어간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3D 프린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4차 산업 하면서 3D 프린터 하는 것은요, 그 프린터로 제조하는 거예요. 프린터로 안경테를 만들고, 프린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완구라든가 컵이라든가 이런 거 재질을 바꿔가면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기계라면 우리가 기계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는 컬러 프린터 냄새가 납니다. 컬러, 흑백, 이건 비품이에요. 자,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한 회계처리 4점. 이런 거 점수 많이 줬네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기간을 모르면 절대로 이 문제를 못 맞추죠. 1기 확정 기간을 뭘로 입력해야 돼요? 4월부터 6월로 입력해야 된다.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라. 딱 조회하면 저장된 거 불러오겠습니까? 물어볼 때 예해서 써야 돼요. 예해서.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들이 저장을 해놨다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얘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반영하고요.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은 자비익으로 하고 회계처리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할 거. 이런 문제 많이 몇 번 해봤죠? 자, 그러면 1기 확정 기간을 입력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닫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 있는지 알죠? 네, 여기 클릭해서 4 엔터 6 엔터 마리를 일부러 입력할 필요 없어요. 엔터 치면 그냥 지나갑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 이때 기다려야 돼요. 불러오시겠습니까? 저장된 거 쓸 때는 자, 그래서 메모를 하는 거죠. 시험지에다가. 자, 이거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메모하고, 여기 있는 것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메모하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네. 오케이. 이 문제. 자, 그동안 여기 플러스 나오는 것만, 양수로 나온 것만 해봤죠? 그때 우리가 미지급세금이라는 부채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게 음수로 나왔다는 얘기는 매입세액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수금이 돼요. 미수금. 환급받아야 될 돈이에요. 세무서에서 받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 이걸 미수금으로 우리는 메모해야 된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요 금액, 그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요 금액으로 메모하고 미수금을 이렇게 메모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문제에서 이거 얘기했습니다. 요 10,000원. 이 10,000원의 정체가 뭐냐면은 요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10,000원 있죠. 여기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있죠. 전자신고세액 공제 요 10,000원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 자비익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자비익 10,000원도 메모해야 됩니다. 요거. 아까 그 평가 문제에서 전자신고세액 10,000원을 반영하여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인데요.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의 여기를 더블 클릭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자신고세액 공제구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메모가 다 됐으면 이제 전표 입력하게 됩니다. 일반 전표를 열어야 되죠. 일반 전표.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서 날짜는 6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입력하는 거예요. 6월 30일 아까 메모했던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에 부채를 차변에 적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차변입니다. 정리분기할 때 차변 대변 위치 정확히 찾아놔야 돼요. 3205 636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 135번 아까 메모했던 4627 068 그리고 환급받아야 되는 거 차변에 와야죠. 미수금 납부해야 될 미지급세금은 대변이지만 환급받아야 될 미수금은 차변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여기 거래처를 한번 이 회사 등록에서 우리 회사의 그 관할 세무서가 어딘지 한번 잠깐 서대문 세무서네요. 예, 사업장 세무서가 전표 입력할 때 미수금을 서대로 한번 검색해 봅니다. 예, 등록되어 있네요. 서대문 세무서 코드 나오죠? 아까 메모했던 1431 432 그럼 밑에 10,000원 차이 딱 나죠? 이걸 자비익이다 이겁니다. 수익이니까 대변에 발생시켜야죠. 대변에 자비익 방향키로 가서 10,000원 이렇게 네 줄로 입력이 되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번이 조금 좀 까다로운 문제다 보니까 4점을 주었네요. 네, 4점짜리였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서대문 세무서 어디서 찾아야 여기 코드를 아까 여기 이 전체 메뉴에 가서 회사 등록에 가보면요. 여기 사업장 세무서가 검색이 됩니다. 여기 확인이 됩니다. 예. 서대문 세무서 넣으세요. 예. 뭐 봐주거나 뭐 많아야 1점. 네. 예, 많아야 1점. 그러면 4점짜리에서 3점은 줍니다. 네. 세무만 해도 나오겠죠? 세무하면 나오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뭐 이왕이면 그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 쉬우니까 그건 제끼고라도 결산까지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결산까지 그렇죠? 다 해버릴까요? 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중간에 차 시간에 문제가 되시면 중간에 일어나셔도 좋아요. 자, 손익 예상과 이연. 자동차 보험증권이 있는데요. 밑에 자료 설명을 읽겠습니다. 결산 자료. 본사 영업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발급받은 자동차 보험증권인데 4월 1일 날 보험료 납입 후에 비용 처리했대요. 자, 120만 원. 얼마나 좋습니까? 120만 원. 월 10,000원. 네, 아니요. 월 10만 원. 예. 그러면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말일까지죠.
그러면 미경과 보험료가 몇 개월이에요? 예. 그래서 결산일 현재 보험료 미경과분을 계상해라. 3개월이니까 3 곱하기 10만 원 하면 30만 원을 미경과된 거니까, 예, 미경과된 거니까 보험료, 단기 보험료에서 30만 원 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의 보험료가 가야 돼. 이게요. 대변의 보험료고 차변의 선급 비용이 오는 그런 분계다. 보험료 문제 참 많이 나오죠. 네.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이게 보험 증권을 그림으로 딱 넣어줬다는 게 좀 특이하고. 내용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결산 수정 분계는 일반 전표로 하는데 12월 31일자로 해야 된다. 예. 12월 31일자로 대변의 보험료 비용 소멸 800번대 잘 고르시고 3달치니까 30만 원 메모했었죠. 차변의 선급 비용 선급금이 아니죠. 선급 비용 30만 원. 네, 그러면 4점 얻었습니다. 원장님 2번 네. 문제 먼저 풀어서 그 순서가 상관없죠 순서는? 2번이요. 요거요. 네. 그게 먼저 위에 올라가서. 상관없습니다. 네네. 자, 결산 자료에 의한 자동 결산. 재고 자산 요만큼 요 합계만 여러분 요 합계만 필요하죠? 단기 감가상각비 내역 요거는 계정 과목별로 넣어야 돼요. 예.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동 결산이 훨씬 편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이 금액을 입력하고 감가상각비에 건물에는 이 금액, 차량 운반고에는 이 금액, 비품에는 이 금액, 그 다음에 무형자산 쪽으로 가서 영업권에는 이 금액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해보게 되면은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로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먼저 상품의 합계 재고금액 4,600만 원은 이 자리죠. 기말상품 재고액 46 플러스 엔터. 자, 감가상각비 여기 판매관리비 쪽에 있겠죠. 여기 있네요. 건물에 800만 원, 차량에 200만 원, 비품에 50만 원. 자, 이제 영업권은 무형 고정자산이니까 그 밑에 있죠? 여기 있네요. 영업권에 12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위에 있는 전표 추가를 꼭 눌러야 되죠. 그리고 얘 누르고 확인 누른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를 조회를 눌러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 선급비용 처리했던 보험료 밑에 상품 매출원가 분계, 감가상각비 분계, 무형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비 분계 이것이 다 이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자, 결산 문제 뭐 특별한 것은 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인데, 네, 뭐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한 고정자산의 공급가액을 물어봤군요. 예. 고정자산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딱 따로 표시가 돼 있어요.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가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간은 1월부터 3월 정기신고에서 엔터. 좀 기다려보면 여기가 매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안에 고정자산 매입 따로 여기 딱 집계되어 있죠? 네. 그래서 고정자산 공급가액은 여기 120만원. 네. 3번의 답이 있군요. 고정자산 매입 따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찾았을 것이고요. 그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조회하라고 그러니까 뭐 재무상태표 열면 되고,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의 의존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패션 나라의 전기 거 물어봤군요. 전기말 부채 비율이 얼마냐? 소수점 이하는 버려라. 네, 부채 나누기 자본 이래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 문제죠.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예,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하면 전기분까지 함께 나오죠. 12월 달로 조회를 하면 재무상태표에 에러가 났네요. 그냥 닫으세요. 네, 자, 전기분 나옵니다. 전기분, 그죠? 네, 전기분의 부채 비율. 근데 전기분 데이터가 왜 이렇게 없지? 더 가셔야 했는데. 그 빠른 음식 숨겨져. 어디요? 창을 예, 이쪽에 있군요. 네, 창을 좁혀서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부채 총계를 찾는 거예요. 이거 부채 총계. 그래서 계산기를 딱 잡고 217 802 826 나누기 자본 총계 여기 있잖아요. 771 092 174는 했더니 0.28 소수 버려라 그랬으니까 28%. 28%입니다. 네, 답이 이게 되겠죠. 네, 여러분, 25회 우리가 실무 평가를 해봤는데 약간 좀 특이한 것들이 한 두세 개 정도 끼어 있는 좀 의미 있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이.